부분 분수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장 7절이고요. 영어로 partial fractions라고도 합니다. fraction이 분수라는 영어 뜻이고요. 영어 단어고요. partial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부분 분수라는 거는 어떤 이런 분수로 된 유리 다항식을 부분들로 쪼개준다는 얘긴데요. 부분들로. 분수는 분모가 언제나 더 중요합니다. 분모를 기준으로 우리가 더 작은 조각들로 쪼개주게 됩니다. 그러면 분모를 쪼개줘야 되니까 분모를 쪼개주려면 그 전에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부분 분수에서는 먼저 분모를 인수분해를 하게 됩니다. 인수분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요 2차식이 이제 x-알파 곱하기 x-베타라는 이런 인수들로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모가 이렇게 두 개의 인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두 인수를 분모로 하는 이 분자 a와 b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a와 b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통분을 했을 때 이 x-알파와 x-베타를 통분을 했을 때, 그래서 다시 쪼개졌던 요 인수들을 다시 합쳐줄 때, 그때 a 곱하기 x-알파 더하기 b 곱하기 x-알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a에는 곱해지는 게 x-베타죠. a에는 x-베타가 곱해지고 b에는 x-알파가 곱해지는데 요거를 다 풀어 쓰고 나면은 요 분자랑 똑같아져야 되는 요런 걸 만족시켜야 이 등호가 성립할 테니까요. 그래서 요런 걸 만족시키는 a와 b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손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지, a와 b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다음 예제를 보면서 구체적인 풀이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예제로 이렇게 넘어가 보죠. 그래서 예제 1.38번이 이렇게 있습니다. 6x 더하기 8 나누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이렇게 있는데, 먼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를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여러분, 이거는 뭐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수분해를 바탕으로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식을 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6x 더하기 8이라고 쓸 수 있는데, 얘가 결국 x 더하기 1분의 a 플러스 x 더하기 2분의 b 이렇게 분해된다, 부분 분수로 나눠진다 라고 우리가 전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a와 b는 각각 그냥 상수가 되어요. 왜냐하면은 통분을 시켜보면은 a 분모는 뭐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인데 분자는 a에다가 x 더하기 2를 곱해주고 b에다가 x 더하기 1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ax 더하기 bx 이렇게 되는데, ax 더하기 bx가 6x랑 같아지면 되죠. 그러니까 a와 b는 뭐 별도의 더 높은 차수의 x항이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상수 개수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a, b는 그냥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b라는 어떤 상수 숫자를 어떻게 찾아주느냐, 방정식을 푸는 거랑 비슷한 문제가 되는데요. 뭐 x항에 대한 a, b가 6과 같아지고 이제 상수항에 대한 a, b가 이 8과 같아지도록 만들어가지고 뭐 연립방정식처럼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번거로워요, 과정이. 그래서 좀 더 손쉽게 a와 b를 구하는 기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양변에다가 여기 분모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양변에 분모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6x 더하기 8, 요 좌변에는 이제 분자만 남기고요. 우변에는 여기다가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를 곱해줄 때 우변에는 어떻게 되냐면 equal a x 더하기 1 플러스 x 더하기 2분의 b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얘를 곱해주니까 요거를 이제 다시 분배 법칙을 써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x 더하기 1은 a에 대해서는 약분이 돼요. 그리고 x 더하기 2만 남습니다. 그래서 a x 더하기 2만 남고요. 그 다음에 b가 있는 항에 대해서는 x 더하기 2가 약분되고 x 더하기 1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여기 다시 써주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요 상태에서 요식 하나가 있는데 미지수 두 개가 있으니까 풀어내기가 골치가 아프죠. 미지수를 하나만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얘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뭔가 나머지 미지수 하나만 남게 돼요. 그래서 x에다 먼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좌변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6 더하기 8 이퀄 마이너스 12 더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퀄 a 곱하기 0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a는 요게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플러스 b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가 b 이퀄 마이너스 b 이퀄 마이너스 4니까 b 이퀄 4가 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x에다가 이번에는 a만 남도록 b가 없어지도록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그러면은 6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8 이퀄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대입한 거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는데 그러면은 a 곱하기 1 플러스 b 곱하기 0 이렇게 돼가지고 이퀄 a가 되죠. 근데 a가 2가 됩니다. 그래서 a는 2, b는 4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맞췄는지를 보려면은 언제나 검사는 해보면 좋은데요. 여기 a에다가 2 대입하고 b에다가 4 대입하면은 2x 더하기 4x니까 6x 맞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하니까 4 더하기 4 곱하기 1이니까 4, 4 더하기 4 하면 8 맞죠? 그래서 제대로 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부분 분수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바로 양변 곱해줘가지고 쉽게 풀리면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운 테크닉을 언제나 쓸 수 있다면은 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을 텐데 그 테크닉이 적용이 잘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적인 경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음 예제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요 경우 보죠. 똑같이 해본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시다. 그러면은 분모부터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제곱이 되니까 이 제곱 되는 경우는 어떻게 쪼갤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2x 더하기 5 나누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x 더하기 5로 봐서 얘 이퀄 x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b 하면은 이 분모들이 똑같기 때문에 뭔가 그냥 통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더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분모 자체가 2차식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두 번째 항의 경우는 첫 번째 항과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통째로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러곤 b라고 씁니다. 써요. 자, 요렇게 이 분해가 된다는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썼던 테크닉을 그대로 적용해서 a와 b를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분모의 중근이 나올 경우에 인수분의 중근이 나올 경우에 부분 분수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썼던 테크닉 그대로 다시 써보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이제 양변에다 곱하니까 분자에는 2x 더하기 5만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이제 우변에 x 더하기 1의 제곱을 여기다가 곱해주는 거죠. x 더하기 1의 제곱을 여기다가 곱해주는 거니까 a에는 약분되고 나서도 x 플러스 1 항이 하나 붙고요. b에는 아무 항도 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b만 남기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a는 사라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3 이퀄 b 금방 계산이 됩니다. 오히려 더 간단하게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b 이퀄 3이 남는데 b 이퀄 3은 이제 구해졌는데 그러면 a는 그러면 b에다가 3을 이제 대입을 하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하고 2x 더하기 5 이퀄 a x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제 여기는 뭐 식 하나가 되고 x를 없애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x를 없애버리려면은 x 이퀄 0을 대입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2 곱하기 0 더하기 5니까 5 이퀄 a 곱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그냥 a 곱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되고 3 이항시키면은 a는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a는 2, b는 3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역시나 우리가 맞았는지 한번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아까 대입을 할 곳이 여기였죠. 여기에다가 그러면 대입을 해볼까요? 여기 다시 써보죠. x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3 이거를 통분하면은 얘가 역시나 이렇게 되면 통분을 시키면은 2 곱하기 x 더하기 1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분모는 당연히 똑같아지고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2x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2x 더하기 2 더하기 3 5 해서 2x 더하기 5가 나오는데 이거 오리지널 분자랑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인수분해했는데 중근이 나오는 경우에는 요 하나의 그 차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중복된 곱해진 그 인수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쪼개진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똑같은 기법을 적용하시면 돼요. 자, 똑같은 분모의 중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운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인수분해가 거의 미리 되어 있는 상황인데 4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할 수 있죠. 2x 더하기 1로 2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분모가 전부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2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 분의 14x 제곱 더하기 13x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쓰냐면요. 좀 전에 봤던 대로 중복된 근이 있는 그 인수가 있는 거는 하나 써주고 2x 플러스 1분의 a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b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분의 c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 경우에도 역시 a, b, c가 각각 다 상수가 될 거예요. 왜 상수가 되냐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a에다가는 통분할 때 얘랑 얘가 곱해질 거고 b에다가는 얘랑 곱해질 거고 c에다가는 얘랑 곱해질 건데 각각 a, b, c 분자에 곱해지는 x의 최고차 항의 개수가 2차 아니면 3차가 될 텐데 3차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0으로 만들어진다든지 그렇게 될 거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b에다가는 생각해 보니까 얘를 다시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이제 이미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b에다가는 x-1만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a, b, c 각각의 차수가 2차를 넘지 않게 되어서 좌변의 분자랑 이렇게 일치시키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중근에다가 분모의 인수분해의 중근이 있을 경우에 적용해야 되는 기법을 적용을 했으니까 푸는 방법은 똑같이 양변에다가 분모를 그냥 통째로 곱해버리는 좌변의 분모를 통째로 곱해버리는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2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그러니까 곱하기 2x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 하면은 좌변에는 분자만 남죠. 14x 제곱 더하기 13x 이퀄 자 이제 그 우변이 다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우변은 a에다가는 곱해지는 게 2x 플러스 1 하나는 약분이 되고요. 2x 플러스 1 하나는 붙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 곱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에다가는 x 마이너스 1 하나만 붙을 거고 c에다가는 2x 플러스 1 제곱이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러면 보면은 뭐부터 구하는 게 가장 편하겠어요? x에다가 1 대입하면은 a와 b가 모두가 x에 1 대입하면은 1-1 해가지고 0이 되니까 a와 b가 모두 없어집니다. 그럼 c만 남죠. c에 자, x에 1을 다 대입해 볼까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은 14 좌변은 14 더하기 1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equal c 곱하기 1 대입했으니까 2 더하기 1이 되죠. 3이죠. 근데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c equal 좌변은 27이죠. 그래서 c는 3이 나옵니다. 자, C 하나는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와 C를 없애고 싶을 텐데 그럼 A와 C를 없애려면은 X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14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얘는 4분의 14 즉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3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6이 되겠네요. 이퀄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좌변은 그렇게 계산이 되고, 우변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얘가 0이 됩니다. 얘가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 역시도 0으로 가니까 b만 남죠. b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퀄 마이너스 2분의 3b 이렇게 되니까 양변 약분하면 b 이퀄 2가 됩니다. 자, b 이퀄 2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a만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요 경우에 a를 뭐 x에 이제 아무거나 대입을 해줘도 사실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식이 하나고 미지수가 하나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장 간단하게 대입을 할 수 있는 게 x 이퀄 0이죠. 0인데 맞나요? 네, 한번 볼까요? x에다가 0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은 좌변은 그냥 다 0이 됩니다. 0 이퀄 a 곱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1, 그 다음에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에다가는 이제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x에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c에다가는 3 대입하고, 그 다음에 x에 0 대입하니까 1에 제곱해서 그냥 1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 이퀄 마이너스 2, 이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더하기 3 이퀄 0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럼 a를 이항을 시켜버리면 a 이퀄 마이너스 2 더하기 3, 즉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럼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각각을 다 한번 대입을 해봐가지고 이게 실제로 맞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볼까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우리가 분자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1 대입하고, 그 다음에 b에다가 2 대입하고, 그러면 1, b에다가 2, c에다가 3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데, 1은 쓸 필요도 없고 2,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여기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일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4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죠. 근데 곱하기 3이니까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12x 제곱 더하기 2x 14x 제곱 맞죠? 그 다음에 12x 플러스 2x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13x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되니까 자, 이제 좌우가 다 맞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항이 좀 많아져가지고 계산이 좀 더 번거롭긴 합니다만 똑같은 기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지금 분모가 이제 3차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좀 더 복잡한 상황인데, 자, 분모가 지금 요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좀 알려줬어요. 3차식을 우리가 뭐 인수분해하는 게 골치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해줬나 본데, 그래도 여러분 뭐 3차식이 이제 우리 다른 계산을 할 때 등장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분모에. 그래서 좀 더 인수분해에 대한 고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거에 대한 좀 유용한 테크닉을 알아두면 좋을 텐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미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조립제법이라고, 조립제법. 그래서 조립제법이 이제 결국 어떤 고차 다항식을 1차 다항식으로 나눠주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각 차수별 항의 개수만 먼저 써줍니다. 그러면 지금 3차는 1, 2차는 2, 1차는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0차는 마이너스 52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나눗셈처럼 써놓고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써줄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 만약에 a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요 고차항을 x-a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는 그 상황에서 a라는 숫자를 대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x-4로 이게 인수분해된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 자리에 4를 대입하면은 뭔가가 될 거예요. 뭐가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뭐가 돼야 되냐면요. 자,
이 조립제법을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개수는 그냥 밑으로 내려요. 이거는 그대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숫자랑 이 숫자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4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숫자를 더해줍니다. 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숫자를 다시 곱해줍니다. 6, 4, 24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숫자 다시 또 곱해주면은 24 11이니까 13이 되고요. 4 곱하기 13이니까 52가 됩니다. 얘네 둘 더해주면 0이 나와요. 자,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이 고차항을 x-a로 나눠줬을 때 나눠 떨어지려면 요 마지막 얘가 이제 상수계수 나머지인데 얘가 0이어야 됩니다. 자, 얘가 0이면은 이 고차 다항식이 x-a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고, 즉 나눠 떨어지면 인수, 얘가 인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남겨진 부분이 얘입니다. 얘는 이제 숫자가 3개잖아요. 13은 0차, 6은 1차, 1은 2차 항들의 개수가 되어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3이라는 인수가 남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는 추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뭐 여러분 인수분해 해보려면 뭐 근해 공식 구해가지고 근해 공식 써가지고 얘의 이퀄 0을 만드는 그 근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려면 나눠줄 수는 있는데, 그게 뭐 복소수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루트가 들어간다든가 좀 골치가 아픈 모양이죠. 그래서 일단 이 조립제법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리다항식을 우리가 원래 이제 계속 써온 부분 분수의 기법 적용할 수 있게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한번 써봅시다. 자, 요때에는 자, x-4 들어가는 항은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제 x-4 곱하기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3인데 분의 똑같이 분자는 3x제곱 더하기 11x 더하기 14인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면 x-4에다가는 똑같이 그냥 a라는 상수계수가 들어갈 텐데 플러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3이라는 이 두 번째 인수항에 대해서는 분자가 이게 bx 더하기 c 이렇게 써줘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분모가 2차인데 분자는 그냥 상수계수만 있으면은 상수계수에 x-4 곱하고 a에다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3을 곱해주었을 때 걔네들을 다 결합을 하면은 뭔가가 짝이 안 맞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눈치채셨겠지만 뭐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이 분모보다 한 차 낮은 다항식의 개수까지들을 다 보통 써줘야 됩니다. 그게 이 오리지널 유리다항식에서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그 한 차가 낮은 경우부터 시작할 때 그거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그 제가 아까 넘어간다는 예제가 이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분모의 최고차항과 같은 그때 개수가 같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같은 경우, 최고차항이 동일한 최고차항이 존재하는 경우에, 개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최고차항에 대응되는 그 개수를 그냥 상수로 이렇게 다 빼주면 돼요. 그건 여러분 다음 예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테크닉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테크닉을 쓰면, 즉 양변에다가 요 분모를 똑같이 곱해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좌변은 3x제곱 더하기 11x 더하기 14가 될 거고요.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은 x-4는 약분되고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3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x 더하기 c에다가 뭐가 곱해질 거냐면 x-4가 곱해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알고 싶냐? 뭐 a부터 알아보자고 하죠. 그럼 a를 알려면은 요 항들을 0으로 만들면 되는데 언제 그게 되느냐? x에 4를 대입하면은 그게 됩니다. 왜냐면 얘가 0이 되니까요. 그래서 x에 4를 대입하면은 3 곱하기 16 더하기 11 곱하기 4 더하기 14 이건 얼마죠? 48, 44, 14 이렇게 되니까 아우 계산하기 힘드네. 106인가요? 이퀄 106이고요. 이퀄 여기는 얼마냐? a 곱하기 4, 4, 16 더하기 6, 4, 24 더하기 13 이렇게 되는데 얘는 53이네요. 자, a 곱하기 53 이퀄 106 53 곱하기 2가 106이네요. 마침 a는 2입니다. 자, a는 2까지 쓸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썼는데 우리
지난번 예제에서 나머지 b와 c를 계산해내는 과정에서 제가 뭐 x에다 0을 대입한다든지 그런 짓들을 했어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x에다 값을 대입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요거를 다 풀어 써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더해 주고 그 다음에 각 차수마다 숫자가 이제 대응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편할 수가 있는데 요걸 한번 풀어 써볼까요? 제곱항에 대해서는 x제곱에 대해서는 a 여기 a가 x제곱에 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곱하기 b a 더하기 b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그 뭐 x항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을 텐데 일단 제곱항에 대해서는 a 더하기 b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a가 2라는 걸 알죠? 근데 제곱항 여기 좌변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바로 b 이퀄 1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상수항을 볼까요? 상수항 같은 경우로 보면은 13a 여기 이제 x항이 있을 텐데 요거는 일단 제껴두고 그 다음에 x항이 있을 텐데 그건 제껴두고 상수항만 보면 13a 그 다음에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는 마이너스 4c 요렇게만 있죠. 그죠? b와 관련된 항은 상수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bx 제곱항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x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13a 마이너스 4c인데 우리가 a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a는 2니까 13a는 26 마이너스 4c가 이게 얼마다? 여기 14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항 하면은 4c 이퀄 26 마이너스 14에서 12가 되고 그러면은 c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a, b, c 이걸 다 계산해 놨는데 지금 x제곱항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방금 어차피 그렇게 맞도록 숫자를 넣었고요. 상수항에 대해서도 성립하도록 집어넣었고요. 마지막으로 요 x항만 확인되면 되죠. 여기 x항은 6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들어가네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6a 곱하기 6 곱하기 2 12 마이너스 4 곱하기 1 플러스 3 하면은 8 더하기 3이니까 11 맞네요. 자동적으로 검산까지가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다 풀렸는데 이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뭐 테크닉들 뭐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것도 많았겠지만 조립제법이랑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대입해가지고 x의 어떤 값을 대입해서 abc 구하는 것 말고도 요거를 풀어 써가지고 각 차수 항마다 맞춰가면서 abc를 빨리 계산해내는 그 기법, 그 방법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분 분수에 대한 예제는 여기까지 보겠고요. 요 정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면은 앞으로 나오는 부분 분수 문제들은 손쉽게 다 계산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지수함수 간단하게 좀 봅시다. 지수함수 법칙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많이 배우셨죠? 뭐 x의 a승을 다시 b승하면 x의 ab승이 된다. x의 a승 곱하기 x의 b승하면 x의 a 더하기 b승 된다. 이런 거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갈 개념 역수를 지수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x의 마이너스 1승은 x분의 1과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x분의 1이라는 게 만약에 x의 a승에다가 적용이 됐다. 그러면은 이걸 다 종합하면 x의 a-1승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칙을 생각하면은 x분의 1이 x의 마이너스 1승과 같아져야 이 법칙이 계속 성립을 하겠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x라는 게 만약에 어떤 상수 개수라고 생각을 봅시다. 상수 개수니까 개수는 보통 a라고 많이 쓰죠. a라는 개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a라는 개수는 어떤 미지수에 곱해지는 숫자인 거잖아요. 곱해지는 스칼라라고 우리가 잘 쓰는데 영어로 스케일라 이렇게 쓰죠. 스케일링을 하는 비례적으로 비율을 적용해주는 그런 숫자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a를 곱하는 거니까 마치 어떤 미지수에다 a 곱하는 게 함수를 적용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a의 역수인 a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하면은 얘네 둘을 곱한 게 1이죠. 그러면 1을 미지수에다 곱해주면은 아무것도 안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적용한 거에 역함수를 적용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도
역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수라고 하는 거죠. 역함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숫자가 된다고 해서 이 역수 개념은 이 지수함수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나중에 이 우리가 행렬 A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행렬의 역행렬을 공부할 때 그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역수 개념도 그냥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지수함수의 그래프 잘 아시죠? 우리가 그래프 그리고 뭐 그래프의 모양 보고 뭐 이게 이제 뭐 오른쪽으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감소를 하느냐 왼쪽으로 상승하느냐 뭐 이런 거 여러분 뭐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건 우리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차분하게 값들 몇 개를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래프의 개형이 금방 떠오를 테니까 그런 식으로 상기를 하시면 될 텐데 제가 이 지수함수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는 어디서 이게 잘 등장하고 우리가 공학적으로 이걸 언제 잘 활용을 하느냐 그거랑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수함수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경우는 X축, 시간에 대한 지수함수로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등장을 자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 시점 t0에서의 값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일정 간격의 시간이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사이의 값이 얘와 얘 사이에 달라진 그 정도가 어떤 비례 관계를 계속 가지면 그러니까 이게 이게 t0, t1 그리고 t2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다 등 간격이라고 쳐봐요. 동일한 시간이 흘렀다고 치죠. 그러면 동일한 시간 동안에 t1에서의 어떤 a의 t1승과 그 다음에 t0에서의 a의 t0승의 이 비율 하고 a의 t2승 나누기 a의 t1승 얘네 둘의 비율 이게 맨날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것이 이제 지수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맨날 일정하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대해서 계속 양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뭐 그런 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보셨죠? 기하급수적으로 뭐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게 그런 관계 어떤 뭐 R이라는 어떤 공비 같은 거에 그 비율을 가지고 계속 늘어난다든지 이런 거에서 지수함수가 잘 등장한다는 거, 그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정 비율로 계속 증가하는 게 바이러스를 예로 들었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한 사람이 뭐 두 사람을 감염시킨다. 그러면은 걸려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전부 두 사람을 감염시키면은 전부 다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어떤 동일한 시간 동안에 같은 비율로 양이 변화하는 그 개념과 여러분 잘 아는 자연상수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상수의 그 유래 자체만 짚고 정리를 할 텐데요. 자연상수 2는 어디서 등장하느냐 여러분 수식으로 다 아시겠지만 리미트 h는 0으로 갔을 때 1 더하기 h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리미트 뭐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1 n승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무한대로 무한이 많이 곱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무한이 작은 걸 더해 가지고 무한번 곱하는 이 개념이 어디서 도대체 등장한 거냐라고 여러분 좀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례가 은행 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행 이자 잘 아시잖아요. 뭐 2%라고 치죠. 그러면은 내가 시드머니 뭐 100만 원을 넣었는데 이자를 1년에 한 번 지급을 하고 2%라고 쳐봐요. 이자가 이율이. 그러면은 1년 후에 내 돈은 1 곱하기 0.02 요 배만큼 1.02배만큼 커져 있겠죠. 근데 1년이 아니라 1년 후에 이 돈이 됐으니까 이거를 또 1년 후에 돈을 다시 이자를 받는다고 치면은 요만큼이 될 거고 얘는 S에 곱하기 1.02에 N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자를 또 받고 이자에 대한 이자도 받고 이자에 대한 이자 받은 거에 대한 이자를 또 받고 그런 관계를 잘 생각하셨었을 텐데 얼마나 오랫동안 은행에 넣어놔가지고 이자를 여러 번 받느냐의 문제보다도
왜 내가 1년에 한 번만 이자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난 매달 이자를 좀 받고 싶다. 좀 더 자주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자를 2%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S에다가 1 더하기 0.02 나누기 12. 1년의 이자는 다 합하면 산술적으로 합했을 때 2%로 고정시키고 싶다. 그럼 월 이자는 12분의 0.02로 해놓고 근데 매달 받으니까 1년 후에는 12번 이자를 받은 거겠죠. 그래서 금액이 이런 식으로 불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n년 후에는 이게 n승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난 월마다가 아니라 일마다 받을래.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1 더하기 365분의 0.02 365승이 되겠죠. 이러면 매일 이자를 받으니까 n승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율은 고정을 시켜놓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자주 받느냐에 따라 받은 이자가 다시 이자를 누적하는 그 복리가 적용되는 횟수가 얼마나 자주 있느냐에 따라서 이율을 전혀 다르게 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깨어있는 모든 찰나의 순간마다 나는 이자를 다 받겠다. 그 이자에 대한 이자를 또 불려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금 분자 지금 n분의 1로 고정을 시켜놨는데 요 1 위에 올라가는 숫자를 어떤 이유를 적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분 여기에다가 어떤 알파라는 숫자를 곱해주고 여기에다 알파를 또 분모에다가 넣어주고 하면은 이게 상쇄되고 여기다가 다시 알파를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적당히 적용하면은 요 이자 개념을 자연상수에다가 이제 대입하는 것까지 체크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아무튼 요런 아이디어로 이 자연상수 E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자연상수 E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미분과 연관된다는 거 아시죠? 요 개념들을 머릿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함수라는 게 시간에 대한 어떤 변화를 따질 때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연상수가 시간에 대해서 이자 쌓이는 거랑 관련을 지어서도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로 대입을 한다고 치면은 요게 2면은 2의 n승을 많이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n이라는 게 n년이었으니까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의 t승이라는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함수가 되는데요. 2의 t승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적용하면 미분의 수식에 따라 미분의 정의 공식에 따라 2의 t 플러스 h 마이너스 2의 t승 분의 h 근데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미분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2의 정의, 요 h 리미트가 0으로 가는 게 여기 똑같죠?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해올 수가 있는데 약간만 정리를 해서 분매 법칙을 써서 2의 t승을 바깥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괄호 속에 남은 2의 h-1 분의 나누기 h 여기에다가 2에다가 1 더하기 h의 h분의 1승을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2의 t승 이건 다시 써주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h의 h분의 1승에다가 여기 h승이 있죠? 근데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h분의 1분의 h승이면 이거 두 개를 곱하는 건데 그러면 그냥 1승이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냥 이퀄 1 더하기 h가 되는데 거기서 지금 1을 뺐습니다. 그러면은 얘네 둘이 상쇄가 돼가지고 h만 남겠죠? 근데 분모에 뭐가 있어요? h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상쇄가 돼버려요. 그래서 리미트를 따질 필요도 없어집니다. 남는 게 2의 t승이 되죠? 그래서 2의 t를 미분하면은 2의 t승. 미분을 해도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2의 t승이라는 함수는 이런 거를 보통 어떤 항등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수의 넣기 전과 후가 동일한 그런 거라서 아주 그 미분이라는 연산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함수가 됩니다. 자, 요것 때문에 우리가 자연상수의 개념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런 연유들로 해서 자연상수라는 게 중요한 숫자다. 그리고 2의 t승이라는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함수다. 이 정도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그 함수입니다. 지수 함수의 역함수이죠.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자, 요 숫자는
아시다시피 다른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뭐, 원하는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역함수가 되는 그 지수함수의 그 거듭 제곱되어지는 숫자에 해당되는 그 숫자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x가 예를 들어 10의 2승이라고 치면은 로그 10 이렇게 취해지면은 거듭 제곱되어지는 그 숫자의 로그 이렇게 취하면은 얼마나 거듭 제곱됐느냐라는 게 지수함수이죠. 그러니까 개의 역함수니까 거듭 제곱되어지는 그 지수만 다시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과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역함수다라고 로그 함수를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라는 그런 용도로 로그 함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아주 큰 숫자를 다룰 때에는 예를 들어 뭐 10에 15승 같은 숫자가 근데 이렇게 딱 예쁘게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수함수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1, 2, 3, 4, 5, 6 뭐 엄청나게 큰 숫자가 있다. 뭐 자릿수다. 굉장히 많다. 여기에다가 로그 10 그러면은 이게 몇 개의 자릿수를 갖느냐라는 그 숫자에 해당하는 그런 그 숫자가 이제 도출되게 되는 셈입니다. 10을 몇 번 거듭 제곱했느냐라는 그 거듭 제곱해준 그 숫자가 튀어나오게 만드는 게 로그 함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숫자에 대해서 이게 그 뭐 예를 들어 이제 이 밑에 해당하는 숫자를 몇 번 거듭 제곱해야만 이 숫자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그런 값을 도출해주는 그런 유용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일단 밑을 10으로 썼지만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로그를 쓸 때 밑이 2가 되는 로그를 더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거는 여러분 차차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아시게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로그를 취해주는 이 미지수 자체가 2에 대한 자연상수 2에 대한 지수함수에다가 로그를 적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연 로그라고 그래가지고 ln 이렇게 많이 쓰는 걸로 여러분 배우셨을 텐데, 아, 이 ln이라는 거를 나중에는 그냥 그것도 생략을 해버려요. 밑이라는 숫자를 안 쓰고 그냥 로그 x 이렇게 쓰면요. 대부분 이거가 이퀄 자연 로그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함수의 의미를 기억을 하실 때 사실상 이 밑이 2인 게 거의 뭐 디폴트라고 하죠. 기본인 경우를 가정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뭐 2의 ax에다가 로그를 취하면은 그러면은 ax만 튀어나가는 이런 경우 잘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로그 함수에 대한 다양한 공식들은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 이미 배우셨을 테니까 굳이 제가 다시 자세히 드리지는 않겠지만 뭐 그래도 뭐 법칙들 로그 a b 이퀄 로그 a 더하기 로그 b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밑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바꾸고 싶을 때 로그 10 x 이거는 로그 2 10 로그 2의 x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런 공식들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산술적인 계산보다도 어떻게 보면 로그 함수에 대한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되는 게 실용적인, 실질적인 의미인데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접하고 그럴 텐데 동일한 동일한 어떤 수치들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여기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왼쪽에는 X축은 날짜예요. 그죠? 날짜들이 쫙 있으니까 하루씩 뭐 3일씩 한 칸 건너갈 때마다 한 칸 지나갈 때마다 날짜가 3일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K라는 걸 보통 천을 의미하죠. 그래서 10K 즉 만, 2만, 3만, 4만 이렇게 한 칸이 동일한 만 개 케이스를 의미하게 되니까 X축도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Y축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선형을 리니어하다고 그러는데 리니어한 그런 그래프 플롯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R의 t승 뭐 이런 식으로 R이라는 숫자 R 0인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아, 그리고 시작할 때 어떤 숫자가 있을 텐데 요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지수 그래프인데 이 지수 그래프에서 이 R0 값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그러면 이 R0 값이 줄어들게 되니까 지수의 이 숫자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 이럴 때 로그 그래프를 쓰면요. Y축 자체가 보면은 0.1, 1, 10, 100, 1000, 만, 100, 10만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한 칸이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정해진 배율이에요. 그래서 한 칸이 곱하기 10배, 여기도 곱하기 10배 이런 식으로 Y축을 나타내는 경우에 요거는 로그 스케일 그래프라고 합니다. 근데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면은 모든 간격들이 어떤 배율이기 때문에 이 R0라는 어떤 배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상승을 하겠죠. 근데 요렇게 더 기울기가 급격해지면 R0가 커졌다는 얘기가 되고 이게 다시 완만해지면 R0가 작아졌다는 얘기가 되고 그런 의미를 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로그 스케일을 씀으로써요. 그래서 로그라는 함수 자체의 어떤 산술적인 계산이야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어떤 유용함이 있는지를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셔도 뭐 계산 같은 거야 이제 잘 많이 배우셨을 테니까. 그 다음은 하이퍼볼릭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요 코사인 h를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라고 읽고 사인 h를 사인 하이퍼볼릭 내지 하이퍼볼릭 사인 이렇게 읽습니다. 하이퍼볼릭 함수라고 하면서 사인 코사인이 등장해 가지고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인과 코사인은 원 위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 점들 어떤 요 점이 있을 때 x좌표는 요 이제 반지름이 뭐 1이라고 치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요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 위의 점의 어떤 움직임을 각도에 따라서 매개화된 한 그런 함수를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하이퍼볼릭 함수는 하이퍼볼이라는 게 영어로 쌍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쌍곡선 위의 점을 이렇게 매개화한 그런 그래프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뭐 그 매개화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이 그래프 실제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와 사인 하이퍼볼릭 함수의 그래프는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2x는 이렇게 되는데 2의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네 둘을 더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요거를 더하니까 살짝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요거 두 개는 둘 다 1인데 이걸 더하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더한 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죠? 근데 얘를 2로 나눠줬죠? 그러니까 얘가 다시 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아무튼 올라가게 됩니다. 살짝 이 지수들보다 살짝 올라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사인 하이퍼볼릭. 자, 코사인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원래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코사인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정연파인데 우함수인 정연파잖아요. 정연파는 아니지만 지금 이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라는 건 우함수입니다. 우함수라서 코사인이라는 걸 붙인 셈이 되고요. 사인 하이퍼볼릭은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그리면은 사인 하이퍼볼릭은 자, 여기다 다시 그려주면은 역시나 이것과 이거의 어떤 합차인데 이번엔 차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빼줍니다.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그리고 2로 나눠주면 결국은 뭐 이런 게 돼요. 약간 약간 탄젠트 함수 비스무리하게 약간 생긴 느낌인데 요 점은 0을 지난다는 거 알겠죠? x 이퀄 0에 해당하는 건 왜냐면 2의 0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0승이니까 뭐 그게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얘는 기함수예요.
그래서 sin 함수가 sin이라는 걸 붙인 거고요. 요거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왜 게다가 sine과 cosine을 붙였냐? 아니 뭐 정연파가 아닌데 왜 sin, cosine을 붙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sin, cosine 삼각함수에서 여러 가지 등식들 알고 계시죠? 뭐 반각 공식, 백악 공식, 덧셈 공식. 이 하이퍼볼릭 사인, 코사인 함수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그런 공식들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그 등식들을 우리 교재에 다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삼각함수 등식들이랑 많이 비슷하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원래 삼각함수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죠. 근데 여기선 빼면 1이고 조금씩 차이는 그렇게 있다는 거. 요거는 뭐 반각 공식, 백악 공식 뭐 그런 거랑 대응이 되고요. 뒷부분에 있는 거는 그렇다는 거. 덧셈 공식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다는 거. 이런 게 다 성립하는데 이런 공식까지 써가면서 우리가 뭐 계산을 자주 하지는 않는 편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대값입니다. 뭐 너무 당연하고 쉬운 거라 여러분들 굳이 왜 들어있지 하고 궁금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1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배우셨을 거고 고차원의 절대값 어, 어, 함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정의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어떤 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이제 부호를 거꾸로 해주고 0보다 클 때는 부호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게 1차원에 대한 얘기인데, 1차원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1차원의 정의를 활용을 하면, 이런 부등호들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등호들. 어,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으면, 즉, 어, 이, 어, 죄송해요. 이 실선을 기준으로 1차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 이 x가 이제 a라고 그러면은 0보다 클 때는 a,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a도 절대값을 씌우면 같은 x일 텐데 이 절대값 x가 이 a보다 작다는 것은 결국은 요 범위 안에 x가 들어 있으면은 a만 제외한 이 범위 안에 x가 들어있으면은 요 부등호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게 되잖아요. 1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계를 근데 고차원으로 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X차원에 대해서 그리고 Y차원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부등식을 이렇게 절대값에 대한 부등식을 이렇게 만족시킬 경우에 이런 영역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네모난 영역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절대값 부호 안에 이런 식으로 어떤 2차식이 들어가 있을 때 이런 원의 영역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복소평면, 복소평면과 연관을 지어서 복소평면에서의 어떤 복소수의 절대값 이런 걸 따지면은 아주 손쉽게 2차원 내에서의 어떤 숫자 하나로만 가지고 절대값을 써가면서 영역을 정의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자주 못 보셨을 것 같은 두 개의 함수를 보겠습니다. 램프 펑션은 램프 여러분들이 아는 그 경사면 그 램프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지에서 경사면이 딱 생기는 이런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램프 함수라고 부르고요. 얘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직선인데 0보다 작아지는 지점을 그냥 0으로 고정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그런 함수예요. t가 0보다 뭐 지금 이 독립변수 t가 0보다 작아지는 지점에서 그냥 어, 모두 다 그냥 함수값을 0으로 만들어 버린다 해서 아, 부분별로 두 개의 직선이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0보다 작은 부분을 0으로 만들어 버린 직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게 좀 더 중요한 함수인데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겁니다. 유닛이라는 말이 붙으면 단위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텝이니까 계단이란 뜻입니다. 단위 계단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위 계단 함수는 모양이 말 그대로
계단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기본은 이제 t 퀄 0을 기준으로 이렇게 껑충 계단이 뛰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차 있죠? 그러니까 그 껑충 뛰는 시점에서 바로 그 순간에 뛰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에서 어, 뛰는 시점을 뛰는 위치를 조절을 해주려면은 함수를 평행 이동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t 대신에 t-d를 대입하면은 0이 아니라 d에서 껑충 뛰게 만드는 건데 기본은 이제 0에서 뛰는 겁니다. 램프 펑션도 기본은 0에서 이렇게 램프 경사가 시작되는 거고 유닛 스텝 펑션 0에서 껑충 뛰게 되고요. 단위라는 말을 아까 제가 거론을 했는데 단위가 있으면 언제나 뭔가 1을 갖는 값이 있는 거죠. 계단의 높이가 1인 겁니다. 자, 마지막이 유닛 임펄스 펑션, 단위 임펄스 함수입니다. 자, 이 임펄스 펑션이 이 장에서 새로 배우게 되는 함수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흔히 델타, 이게 그리스 알파벳으로 델타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게 로마 이전에 있었던 그 서양 고대 문명 그리스의 알파벳들인데요. 이 델타라는 글자로 표현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이 단위 임펄스 함수, 이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우리 교재 제 원서를 가지고 있어서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rectangle function as h approaches zero라고 되어 있는데 rectangle 펑션의 정의가 지금 요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비가 이게 h라는 너비를 갖고 그 다음에 높이가 h분의 1이라는 높이를 갖습니다. 그러면은 밑변의 너비 곱하기 높이 하면은 h 곱하기 h분의 1 하면 언제나 이 영역의 넓이는 1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밑변의 길이 이 너비가 어떻게 된다? h가 0으로 점점 접근을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한히 짧은 밑변을 가지고 무한히 높은 높이를 갖지만 그러면서도 언제나 이 막대기의 넓이는 총 넓이는 1이 되는 그런 함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가는데 얘가 계속 무한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 밑변은 무한히 어, 작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델타 펑션인데 표현을 그래프에서 이걸 맨날 이 무한히 높은 걸 그릴 수가 없으니까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화살표로. 그래서 t 이퀄 0인 지점에서 이 화살표가 있고요. 델타 펑션이라고 해서 이 화살표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나머지 값들은 전부 0이다라는 것도 함께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니까 모든 t에 대해서 값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0을 제외한 모든 값에서는 그러니까 t 이퀄 0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t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0이고 그다음에 t 이퀄 0에서만 이렇게 무한대 높이를 갖는 이런 막대기가 있는 함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막대기 위치로 옮기고 싶다? 평행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델타 펑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델타 펑션이 왜 그럼 중요한 거냐? 이거는 어, 뭐 앞으로 여러분 차차 더 공부를 하시긴 하겠지만은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질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shifting property 내지 얘를 채거르기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수식을 일단 써드리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어, 어떤 임의의 함수 fx가 있을 때 델타 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fx가 아니라 ft라고 봐야 되겠죠. ft 이렇게 하고 dt 그러니까 모든 t에 대해서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t에 대해서 델타 함수와 ft를 곱하면은 이 값이 뭐가 나오느냐? 곱해서 적분을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f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델타에 해당하는 요 막대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의 함수 값만 딱 이렇게 채 걸어듯이 걸러내주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나는 0이 아닌 다른 위치에서의 함수 값을 골라내고 싶다? 그러면은 델타
t 마이너스 어떤 t0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equal f t0 이런 식으로 도출이 돼요. 그러면은 이 채거르기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어떤 함수로부터 함수 값을 골라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함수 값을 골라낼 수 있게 되는데 딱 어떤 하나의 특정 함수 값을 고른다라는 거를 어떤 함수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적분이라는 연산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게 왜 필요할지 아직은 느낌이 잘 안 오시겠지만은 함수들끼리 곱하고 적분이라는 선형적인 연산, 적분 연산이 선형적인데 그 의미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아주 수학적으로 쓰기가 유용하고 편리한 그런 연산이거든요. 계산하기는 골치가 아파도 어떤 의미상으로는 좀 편리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편리한 연산을 통해 어떤 특정 함수값을 골라낼 수 있다라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함수로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뭐, 이 채거르기 속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2학기 때 응용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샘플링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서 좀 더 아시게 되긴 할 텐데,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장입니다.